다 키운 자식은 남이라더니 이 글은 그 말이 속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키운 자식은 남이라더니 저는 이제 75살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로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다 키운 자식은 남이라더니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지난 명절이었어요. 제 생일도 겹쳐 있던 명절이었어요.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사흘 전부터 집을 청소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도 사고, 새우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던 미역국도 끓였어요. 손주들의 옷 사이즈를 미리 물어보고 속옷도 사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후 2시라고 했는데 5시가 되었어요. 전화했어요. 약속이 있다고 연락했어요. 회사 동료들 모임이라고. 그럼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됐어요. 결국 명절이 끝나갈 때쯤에 1시간 정도 들렸어요. 손주들은 얼굴만 비치고 나가고 싶어 해 보였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도 조금만 먹고 믿다고 했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1시간 반 후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약속이 있다고. 밤 8시에 약속이.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손주들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웃었어요. 억지로. 아들이 나가면서 엄마 건강해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준비했던 음식을 봤어요. 갈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새우도 손도 안 댄 것들이 있었어요. 미역국은 식어서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저는 밤새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혼자 먹으니까요. 명절 새벽 3시에 저는 혼자 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축하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밤 저는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남편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남편이 있으면 적어도 내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남편을 떠나보낸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이 그리워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요. 그때는 남편이 밥상에 앉아 있고 아이들도 밥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45살 때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암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갔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 후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집값도 떨어지지 않게 깔끔하게 관리했어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집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들이 결혼할 때
큰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긴 것도 많이 썼어요. 딸이 시집 갈 때 예물도 많이 해줬어요. 제 노후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사는 제게 2년 안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수술하는데 2천만 원이 든대요. 제 저금 통장을 보니까 6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많아 보이지만 평균 여명이 15년이라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면 더 줄어들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살죠? 차라리 무릎이 아파서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수술비를 아껴야 하니까요. 의료비에 대해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치아도 상했어요. 한쪽 앞니를 빼야 한다고 했어요. 임플란트를 하려면 500만 원이 든대요. 못할 리 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앞니가 없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지만 500만 원이라니, 그럼 수술비는 어디서 나와요? 혈압도 높아졌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약을 추가해야 한대요. 약값도 계속 늘어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값이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은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딸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셋이에요.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대요. 대출금이 늘었다고 해요. 어제 전화했을 때 엄마 내가 바쁘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와야 한대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 학원. 한 번 학원이 끝나면 다른 학원이 시작돼요. 딸은 택시 기사처럼 아이들 이동 시간에만 시간을 보낸대요. 제 건강 얘기는 못했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이 너무 바쁜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전화를 덜 하게 됐어요. 내가 전화하면 딸이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먼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딸은 바쁜 거죠. 저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겨우 안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아들은 재혼을 했어요. 제 아내분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도 제 손주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라는 게 하나 더 늘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아들은 새 아내의 집에 간다고 했어요. 새 아내의 엄마가 더 먼저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다른 할머니를 더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음이 상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해도 피곤해요. 자식 때문에 이해를 또 해야 할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제 아내의 엄마는 이혼했대요. 그래서 아이도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더 집중한다고 했어요. 내 아들은 딸이 셋이 있다고 했어요. 내 아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왜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요청한 적이 없었네요. 제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돈을 주는 쪽이었어요. 손자들 생일 선물도 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학용품도 사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을 입장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싶어요. 이 집에는 제 물건들만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남편 유품이라고 해서 던진 것들도 있어요. 사진 앨범, 시계, 목걸이,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방구석에 남아 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정리하는 순간 정말로 남편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거든요. 남편도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서로를 필요로 했던 시간, 그게 그리워요.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던 시간, 남편이 와 달라고 했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하다고 울 때의 충만함, 그런 시간들이 제일 그리워요. 지난주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90살 넘은 친구예요. 당신도 혼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명절에 안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처지인데 사실 외로움이 깊이가 달랐어요. 내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 신경 안 쓴다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자식들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친구가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직도 자식들한테 매달려 있냐고. 인생이 자식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친구의 목소리에는 강함이 있었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친구는 자식들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찾은 거였어요. 혼자 남겨진 이 집에서 저는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저녁이에요. TV를 보다가 자고 또 아침이 와요. 제 인생이 이렇게 작아질 줄 몰랐어요.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말 없는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봐요. 요즘 세상은 무서워요.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가 받아요. 묻지마 범죄도 많고 사기도 많고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한대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가를, 내 손주들의 미래는 어떨까? 딸의 아이들은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해요. 얼마나 힘들 거야.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힘들어 보여요. 경쟁이 심하고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져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아이들 생각이 나와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요.
때론 내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언제 죽을까? 혼자 죽게 될까? 아무도 와주지 않는 경기에서 죽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해방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신부님이 한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란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물이 흘러가야 맑아지는 것처럼 사랑도 주기만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제가 준 것들의 대가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에 오는 것, 효도, 감사의 말, 그런 것들이 저를 위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있어야 제가 겪는 외로움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강에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도시의 오염을 씻어내리고 산의 흙을 씻어내리고 자신도 점점 맑아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랑도 그런 건가? 내가 아이들한테 준 사랑이 내 손을 떠나면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의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 실망도 덜하게 되는 거네요. 제 친구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 말이에요.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렸어요.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는 자식들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찾은 거였어요. 제 인생은 자식들의 인생이 아니라 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난 50년 동안 제가 뭘 했나를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남편 돌보고, 남편 떠나보내고, 또 아이들 돌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 취미도 없었고, 제 꿈도 없었어요. 제 친구라고 할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모두 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 뭘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흐릿해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75이니까 이제 와서 꿈을 찾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인생이라는 게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거.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인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웠어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 봄에 씨앗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하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내가 죽을 때에 내 인생이 된다는 거.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놓기로. 그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들을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제 기대와 제 서운함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제가 한 일은 이거였어요. 아들 번호를 휴대폰에서 자주 확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의 카톡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시간을 채우기로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로 했어요. 운동도 하기로 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라도 산책하기로 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그런데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책은 시집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올린 시들을 모은 책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들이 쓴 시들이었어요. 그 시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껴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은 어디로 산책을 갈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작은 것이지만 제 마음이 조금 덜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운동하다가 만난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혼자인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은 웃음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죽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라고. 그 할머니는 매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대요. 아이들 수학을 봐준대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45부터 75까지 50년 동안 한 일들이 뭐냐고. 밥을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50년이니까 대략 1800번 정도 밥을 지었을 거예요. 아이들 옷도 만들었어요. 손으로 직접 바느질해서 아이들 수학도 봐줬어요. 아이들 싸움도 말려줬어요. 아이들 숨겨진 걱정도 들어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처도 치료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 경험이었어요. 그 모든 게 낭비는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게 제 안에 쌓여 있었어요. 나는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내 자산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도서관에서 일을 신청했어요. 새로운 엄마들한테 아이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물론 공식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급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신입 엄마들한테 말을 걸었어요. 예를 들어 신생아 때 분유를 탈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줬어요. 이 유식을 할 때 처음에는 한 가지씩만 시켜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심하게 울 때는 온몸으로 안아줘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예방접종 후에 아이가 열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타이레놀을 주고 차갑게 식혀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밤에 자지 않으면 그건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걸 말해줬어요. 때론 아이가 자신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네, 아이들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내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제 시간을 채워줬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배웠어요. 그 아이들의 엄마 이름도 배웠어요. 그 엄마들의 고민도 들었어요. 작은 친구는 세상을 처음 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를 다시 보여줬어요. 아기가 웃을 때 그 웃음 속에 세상의 모든 행복이 들어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아기가 움직일 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도서관에서 만난 한 엄마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당신은 내가 본 가장 현명한 할머니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아이들 세대와 싸우지 않는다고. 그냥 그들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왜 내가 힘든 걸 알아주고 그냥 들어만 줘요? 당신은 왜 이럴 때 좋은 말을 해줄까요? 그 말을 해줄 때 나는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음이 나왔어요. 내가 현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차이는 미세하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포기는 남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내려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명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은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는 제 손에 없어요.
아이들의 선택도 제 손에 없어요. 아이들의 삶도 제 손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제 손에 있어요. 제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도 제 손에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도 제 손에 있어요. 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제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명언을 배웠어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거. 저는 과거의 50년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시간들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키운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15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은 제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는 다른 명언도 배웠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선명해진다는 거.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요. 한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서러워할 거냐? 아니면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그 선택이 나한테 있다는 거. 죽음을 생각하니까 현재가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 친구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제 시간을 채우는 게 더 나았어요.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던 때 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던 때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얘기들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친구와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나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거.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아이들이 우리만큼 느리지 않고 우리만큼 여유롭지 않은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차이라는 거. 그걸 알고 나니 아이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줄었어요. 친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그 시간이 친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피었는지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 나비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친구는 감사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 다니다 보니 무릎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프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산책을 다니면서 보는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이 변하는 모습, 꽃이 피고 져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 그 모든 게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처세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줄이라는 거.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해요. 자기가 겪은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 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고 해요. 저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엄마들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들었어요. 그 엄마들의 고민을 들었어요. 그 엄마들의 기쁨도 들었어요. 그 엄마들이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또 다른 처세술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 내 자식들이 왜 더 자주 오지 않느냐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 제 친구의 딸이 매주 온다고 해서 내 아들이 못 낳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단지 다른 상황일 뿐이라는 거. 저는 그 비교를 멈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바쁠 수도 있고 새 아내와의 관계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딸이 셋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처세술은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던 것도 용서하고, 때론 아이들한테 화를 낸 것도 용서하고, 제가 자식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했던 것도 용서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었거든요. 아무도 자식을 낳아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성장을 추구하라는 거. 저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깨닫고 다음엔 다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엄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제 위로였어요. 인생이란 것은 받은 것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많이 받았어요. 남편과의 시간도 받았고, 아이들도 받았고, 손주들도 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게 제 아이들 안에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아이들한테 준 사랑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 살아있다는 거. 또 다른 명언은 이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은 자꾸 흐른다는 거. 그렇다면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으로 변할 거라는 거. 우울함도 시간이 지나면 위로가 되고,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정말 신기한 약이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오지 않을 때 밤을 새웠어요. 밤새 아들한테 화내는 말을 만들었어요. 미래의 아들한테 할 말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난 아들은 여전히 그냥 바쁜 아들이었어요. 악당이 아니었어요. 단지 바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저한테 그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게 해줬어요. 또 배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들이 안 올 때 나는 그걸 버림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건 버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었어요. 아이가 자라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엄마가 필요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제 무릎은 여전히 아파요. 제 통장 잔액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제 얼굴에 주름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조금 다 달라요. 때론 외로워요. 때론 서러워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 인생이니까요. 그 모든 감정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손주가 그린 그림을 받았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울음이 났어요. 눈물이 나지 않는 울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뭔가 풀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알게 된 처세술은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의 답을 기대하지 말 것, 주대받을 것을 바라지 말 것, 흘려보내되 미워하지 말 것, 혼자 있되 고독해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 명절은 여전히 오고 아이들은 여전히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제 시간들을 채워요.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때론 혼자 산책도 해요. 도서관에서 새로운 엄마들도 만나고 아기들의 웃음도 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한다면 그땐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채워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저는 알았어요. 다 키운 자식은 남이라는 말이 슬픈 말이 아니라는 걸, 그건 자연스러운 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은 우리한테도 자유를 준다는 걸, 아이들을 놓음으로써 우리도 놓인다는 거,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함으로써 우리도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저는 내일 또 도서관에 갈 거예요. 그곳에서 책도 읽고 엄마들도 만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도 들고 갈 거예요. 아들이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또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이 속에서 뭘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 75이라는 나이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75에서 뭘 하는지는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정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 저는 또 다른 명언을 배웠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 매일 내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된다는 거. 아들한테 서운해하는 걸 선택했을 때 저는 슬픈 엄마가 되었어요. 그 대신 도서관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엄마들과 대화하는 걸 선택했을 때 저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 차이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어요. 당신도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 감정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새로운 행복이 있어요. 자식 때문이 아닌 내 자신 때문에 행복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했어요. 아이들을 낳았고, 키웠고, 시집 보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생각해봐요. 우리의 엄마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의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그들도 자식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도 자식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간 여성들의 후손인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는 것, 이제라도 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세대만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 나이에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미워하세요.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의 바쁨을 이해하세요. 아이들도 우리 때와는 다른 속도로 살고 있거든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금 시작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그 시작의 감정이 낯설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모든 시작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세요. 그 자유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